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 유럽 시장인 루마니아가 한국산 K9 자주포를 도입하며 세계 자주포 시장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루마니아의 이런 행보는 같은 유럽 국가인 독일을 비롯해 위기감을 느낀 경쟁국들이 한국산 K9 자주포에 심각한 견제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K9를 둘러싸고 경쟁 국가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바로 K9 자주포가 이집트로 수출된 세부적인 내용에서 중등으로 대규모 수출 사업을 위한 직접적인 사항들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중동 시장은 막대한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수출이 성사만 된다면 국가 간 자관도 없이 전액 현금 거래를 하는 국가인 만큼 많은 나라들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또다시 한국에게 대규모 시장을 빼앗긴 독일 등 경쟁 국가들은 한국과의 경쟁 자체를 못하겠다고 포기해버렸는데요. 독일에서는 마지막 비장의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바로 K9에 들어가는 인력 마력 엔진입니다. 전차의 강국인 독일에서는 K9 자주포에 들어가는 엔진이 한국에서 라이센스 생산된 것임을 꼬집어 한국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국은 아예 초강수를 꺼내 들었는데 바로 세계 각국에 팔린 K9 자주포의 엔진을 모조리 국산 엔진으로 바꾼다는 것인데요. 한국 방위 산업이 중흥기를 맞았습니다.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방위산업 수출 규모는 130억 달러, 약 16조 9영억 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간 목표했던 2027년 방산 수출 세계 4강 진입에 한 발짝 다가선 것인데요. 한국의 방산 수출 대상국이 2022년 4개국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2개국으로 늘어났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까지 이뤄냈다고 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의미 있는 점은 해외로 수출하는 무기체계에도 2022년에는 단 6개 품목이었다면 작년에는 12개 품목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모델은 단연 K9 자주포와 K2 전차입니다. 최근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와 K9 자주포, K10 탄약 운반 장갑차를 공급하는 계약을 맺었고 현대로템은 2022년 폴란드에 K2 전차 1000대를 납품한다는 기본 계약을 맺은 이후 나머지 820대에 대한 구체적인 납품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최근 추가 납품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약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또 동유럽 슬로바키아의 신형 전차 도입 사업에서도 미국 에미레이 에이브럼즈, 독일의 레오파드 H7 등과 함께 K2 전차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데요. 이 같은 K방산의 선전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등이 계속되면서 세계 군비 경쟁이 치열해진 영향이 큽니다. 하지만 무기 구매국들이 요구하는 성능과 가격에 신속한 납기 능력까지 갖춘 국가가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 외에는 없다는 점이 주요했습니다. 이런 한국 방산의 약진을 두려워한 유럽은 최근 힘을 모아 한국 방산을 저지하기 위해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나 국내 주요 방산업체들은 유럽의 견제를 이겨내고 세계 방산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4월 다연장 로켓인 천무 72대 약 2조 2영억 원을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이 발효되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와 폴란드 측이 맺은 계약의 규모는 약 14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산 무기들은 전 세계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누군가를 지키기 위해 맹활약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견제와 경쟁국들의 파상 공세에도 불구하고 K9 자주포는 이제 유럽에서도 완벽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에 독일에서는 K9 수출 협상에 독일산 기술로 라이센스 생산된 엔진을 빌미로 계약 성사 직전까지 가서 무산된 적도 있었는데요. 독일의 엔진 갑질 시도에 대한 한국의 대응은 전면 국산화입니다. 한국이 독해진 결정적인 이유는 2020년 UAE와 수출 협상 당시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부터 독일이 엔진 기술을 문제 삼아 은근히 견제를 걸어오고는 있었지만 UAE 사업에서는 정말 계약서에 도장 찍기 직전에 독일이 나타나서 그간 한국이 들인 노력을 다 없던 일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중동 방면 수출이 얼마나 수익성이 크고 또 그만큼 조심스러운지를 생각해보면 독일의 회방은 그야말로 다 된 밥에 독일 뿌리기였는데요. 그 뒤로도 독일은 유독 막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한 중동에 K9에 팔려고만 하면
끈질기게 방해를 해댔습니다. 아예 방산 전시회 견본품 전시조차 못하게 할 지경이었죠. 참다 못한 한국은 독일의 갑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K9에서 독일 기술의 작은 뿌리까지 남기지 않고 모조리 뽑아내기로 합니다. 다만 문제는 한국에게 기관무기 수준이 디젤 엔진을 국산화해본 사례가 없었다는 것인데요. 한국에는 독일 엔진을 라이센스 생산하는 기업이 있었을 뿐 누구도 관련 시장에서 독일 기업보다 나은 입지를 보장받지 못하는 엔진 개발 사업에 감히 뛰어들지 못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기술이 축적된 라이선스 생산 기업인 STX에게 국산화 사업을 맡기는 방식을 골랐습니다. 그동안 독일 엔진을 만들면서 쌓은 노하우를 국산 개발의 원동력으로 승화시킨 것인데요. STX는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과 개발 협약을 체결한 뒤 불과 3년 만에 엔진 국산화를 성공시켜버렸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STX가 국산화 과정에서 최우선 목표로 삼은 것은 독일 엔진을 추월하는 성능이 아니었습니다. 다름 아닌 정확히 동일한 재원이었던 것인데요. 외부에서는 그걸 목표로 한다면 뭐하러 돈과 시간을 들여가며 엔진을 개발하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확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당장이라도 엔진을 갈아 끼울 수 있게 만들어서 가능한 한 빠르게 K9를 독일의 영향력 하에서 빼내는 것이 진정한 목표였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STX는 이걸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K9 자주포 체계 장비에 어떤 변화도 없이 그대로 엔진만 바꿔 끼우면 국산화율 100%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성능적인 개선이 없었다는 뜻은 또 아니었습니다. 최우선 목표가 아니었을 뿐 설계상 동일한 재원을 맞춰서 완벽한 호환성을 갖춘 뒤로는 어느 정도 성능적인 개량도 해냈습니다. 연료 분사 장치를 전자 제어 장비에 통합한 것인데요. 이를 통해 전자 제어 장비가 엔진 내부 연소 과정을 해석해서 연료 분사 패턴을 최적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 엔진 대비 연료 소비율이 5% 이상 개선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었는데요. 놀라운 점은 STX가 이러한 가공할 만한 성과를 개발과 양산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일궈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국내 매체가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이집트와 체결한 K9 수출 계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K9 216문, K10 탄약 운반자 39대, K11 사격 지휘 장갑자 51대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물량의 국산 파워팩이 탑재되는 조건이 붙어 있었는데요. STX는 3년 만에 개발에 성공했고 지체할 틈 없이 거의 동시에 양산까지 진행해 이집트 납품까지 성공해냈습니다. 현재 STX에 국산 엔진을 탑재한 K9과 K10 한 대씩을 이집트에 보낸 상태고 기존의 독일산 엔진을 탑재한 K9가 비교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종 환경에서 3개월 동안 테스트할 예정인데요. 그리고 놀라운 점은 이러한 실험들이 이집트 사막 지역에서 진행되다 보니 그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치는 시장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아프리카 및 중동 시장인데요. 독일이 어떻게든 막으려던 중동 시장을 국산 엔진을 가지고 다시 진입하는 것입니다. 이집트가 국산화된 파워팩을 달고 중동과 유사한 환경에서 K9는 훌륭하게 운영한다면 중동에서도 구미가 당길 수밖에 없을 텐데요. 게다가 이미 팔아놓은 K9 엔진을 모두 국산 엔진으로 바꿔 달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STX가 완벽한 상호 호환성을 위해 동일한 재원으로 엔진을 만든 이유가 이건데요. 그동안 전 세계 자주포 시장 80% 이상을 도배한 K9에게서 독일은 나름대로 엔진 라이센스 로열티를 받아먹고 있었던 만큼 독일에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또한 중동 시장에 진입하는 K9 자주포를 본다면 독일 입장에서는 속이 뒤집어질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인해 전 세계가 국방에 대한 중요성을 뼈저리게 통감하게 되면서 세계 곳곳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수요가 쪽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3일 미국 군사 전문 매체인 디펜스 뉴스에 충격적인 보도가 나온 직후 러시아와의 무력 충돌 가능성이 대쪽 증가한 우크라이나 인근의 주변국들과 인접국들과의 분쟁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중동 국가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과 문의가 쪽중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의 여파로 인해 천궁, 현궁 등 유도 무기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KF-21, FA-50 등 전투기에 대한 문의가 대쪽 증가했다고 합니다. 당장 최근만 해도 한국산 방산무기의 압도적인 성능과 신뢰성에 완벽하게 반해버린 쫄란드 정부에서 우리나라와 오랜 분담금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는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향후 KF-21 블록이 사업에 대한 공동개발의 의지를 매우 적극적으로 표출하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방산업계의 오랜 단골 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필리핀 정부 역시 최근 가장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국가 핵심 사업으로서 KF-21 도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처럼 폭증하는 한국산 전투기 수요에 따라 KAI는 올해 완제기 수출 예상 금액이 1조 3,160억 원 규모로 대쪽 증가해 지난해 수출액인 7,659억 원보다 무려 71.8%가량 증가할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예멘 내전을 겪고 있는 중동 국가들 역시 무기 구매가 시급한 상황에서 잇따라 한국 방산업계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정적으로 올해 초 제9차 한국 UAE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에 대한 매우 적극적인 구애 의향을 밝혀왔던 아랍에미리트 정부가 최근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에서 보도되고 있는 충격적인 소식들로 인해 사실상 한국 외의 대안책이 전부 사라져버려 향후 KF-21의 도입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당시 모하메드 알 보아르디 UAE 국방특임장관은 서울에서의 장관급 회담을 마친 뒤 무려 440km 떨어진 경남 사천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직접 방문해 KF-21, T-50, 소형 무장헬기 등 주요 무기체계 생산시설과 차세대 위성 관련 개발 현장에 깊은 관심을 표했는데요. 심지어 이 역시 UAE 측의 매우 적극적인 사전 요청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 다수의 군사 전문 매체들과 외신에서조차 최근 한국과 UAE가 보다 발전된 형태의 방산협력 논의가 나오고 있다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해외 군사 전문 매체 조나, 자카르타 GONAJAKARTA와 아비아치, 온라인 AVIACIOLIN에서는 미국이 스텔스 전투기 판매를 꺼리고 있는 분위기 속에서 KF-21 보라매는 UAE가 원했던 F-35의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거의 동시에 개발된 KF-21 보라매와 수-75 체크메이트의 차이는 무엇인가? 기사를 통해 현재 UAE가 한국산 전투기 도입에 극도의 관심을 보이고 있는 이유를 심층 분석해 나가고 있었는데요. 매체는 그간 UAE가 역사적으로 오랜 파트너십을 구축해온 미국과 유럽에게 무기를 수입해왔고 현재 UAE가 기존에 운용하던 노후화된 전투기를 교체하는 과정에 높인 가운데 최근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와 맞물려 이제 새로운 파트너를 찾게 되었다고 전하고 있었습니다. 당초 트럼프 행정부 시절 UAE는 미국과의 F-35 50대 수출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타진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국 정치권 내에서 UAE가 F-35를 무려 50대나 보유하게 될 경우 오히려 이란을 자극해 중동의 정세가 더욱 급속도로 불안해질 수 있다는 판단하에 판매를 중단한 것이었습니다. 급격히 불안해진 중동의 정세 속에서 매우 심각한 안보 공백이 생겨버린 UAE는 다급히 새로운 대안책을 찾아야만 했는데요. 이에 당초 UAE가 다급히 시선을 돌린 곳은 바로 러시아제 무기였습니다. UAE는 이미 일전에도 러시아제 무기들을 여러 차례 구입한 적이 있어 운용과 도입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었고 당초 UAE가 F-35와 같은 스텔스 전투기 도입을 고집해왔기 때문에 러시아산 무기 도입은 다급히 안보 공백을 메워야만 했던 UAE에게 최선의 대안책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지난해 모스크바 항공우주 박람회에서 전격 공개된 러시아산 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수-75 체크메이트는 미국 F-35의 3분의 1 가격에 해당되었기 때문에 UAE 국방부는 고민조차 하지 않고 막대한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요. 특히 체크메이트를 생산한 러시아 통합항공기 제작사 UAC 측은 그동안 여러 항공기 메이커를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무려 8조 3천억 원에 달하는 채무로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UAE와 러시아 측의 이해관계는 서로 원원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체크메이트는 개발 단계부터 지나친 원가 절감이라는 한계성 때문에 완전한 스텔스 능력을 발휘하는 것에 다소 회의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었지만 그림에도 불구하고
KF-21과 비교해 성능이 비슷하거나 다소 우수한 레이더 반사 면적 저갑 조치를 취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했죠. 실제로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선 러시아의 체크메이트가 한국산 보라매의 가장 큰 라이벌로 급부상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달 사이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막대한 피해를 입은 러시아가 당장 전선에 보낼 전투기도 부족한 상황,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짐과 동시에 자국의 스텔스 전투기 중 거의 대부분의 기종을 전면 수출 중단하기로 결정하면서 당초 중국과 인도, 일부 중동 국가들에 대한 수출이 원천 차단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일부 기종의 경우 향후 10년 이상 수출이 완벽하게 불가능할 것으로 전해져 이들 국가들에선 다급히 대안책을 모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의 F-35와 성능이 찔적할 것이라는 역대급 호연장담을 해오던 러시아의 수-75 기종은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성공적인 시험 비행조차 마치지 못했으며 현재까지는 그저 컴퓨터 그래픽 상에서만 존재하는 항공기 모델이라는 충격적인 진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대표적인 러시아의 수출용 전투기로 계획된 수-57과 수-75 두 기종 모두 앞으로 최소 10년간 대외 수출이 아예 불가능할 것이라고 디켄스 뉴스는 분석했는데요. 이는 최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와의 무력 충돌 과정에서 광범위한 지역의 패배가 기하급수적으로 누적되기 시작하자 다급히 자국의 주요 방위산업체들의 미사일과 탄약 생산을 최우선적으로 늘릴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필연적으로 러시아군의 향후 전투기 생산량은 급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심지어 무려 1년 가까이 지속된 서방 측의 테러 제재로 인해 전투기 생산에 필수적인 반도체와 주요 항공기 부품이 매우 부족해져 항공기 생산에 필요한 핵심 공작 기계의 가동이 대부분 중지된 상태인 것이죠. 실제로 현재 이러한 초유의 문제들을 떠안고 있는 러시아군 전투기들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무리한 출격과 생산 공장의 급조, 부품 부족에 따른 정비 소홀과 불량률 증가라는 억대급 대환장 콜라보로 인해 최근 터무니없는 추락사고가 하루가 멀다 하고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과적으로 가장 발등에 붓이 떨어졌다고 할 수 있는 UAE 쪽에선 다급히 자국의 심각한 안보 공백을 완벽하게 채워줄 만한 새로운 국방협력 파트너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최근 한국 방산업계와의 대규모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다수의 매체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또한 UAE가 러시아 스텔스기의 도입이 재차 좌초된 상황에서 현재 4.5세대 전투기 중 최고의 성능과 무장 탑재량을 보유하고 있는 KF-21이 가장 우수한 대안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지난 방한 당시 직접 KAI를 방문해 한국의 방산산업 역량에 대한 극찬을 아끼지 않았던 알 보아르디 장관은 한국과 UAE 간의 밤산 협력이 가장 최우선시 되어야 한다. 재차 강조했을 정도로 현재 UAE는 한국 방산업계에 거는 기대감이 엄청나다고 할 수 있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최근 급속도로 악화되기 시작한 중동의 정세 속에서 UAE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강력하고 검증된 다양한 무기를 신뢰할 수 있는 국가에게서 안정적으로 도입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UAE의 까다로운 조건들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국가가 현재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는 상황인데요. 게다가 최근 글로벌 방산업계의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는 한국 무기의 가장 큰 경쟁력은 다른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다소 옅은 중립국이라는 이점과 가격 대비 성능이 압도적이고 방위산업 후발주자인 점 등을 최고의 장점으로 꼽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은 정치적으로 중립국을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수출 경쟁국인 러시아와 중국 무기에 비해 무역 제재 등의 리스크가 없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무기 수출로 유명한 러시아가 역대급 뻘짓을 벌이게 되면서 무기 수출까지 어려워진 상황이라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 방위산업계가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외신들과 군사 전문 매체들의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과 러시아 등에 비해 방위산업의 후발주자인 점도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고 있는데요. 기술이 개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생산 라인이 멈추지 않고 최소 10년 이상 가동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죠. 실제 FA-50과 T-50 같은 경우에도 경쟁국의 기종과 달리 현재 생산 라인이 매우 활발하게 가동되고 있고
2032년까지 120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두고 있는 KF-21의 생산 라인은 말할 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각국의 무기 수요가 긴급해진 상황에서 생산 라인 운용 여부는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기 때문에 최근 한국 방산업계의 경쟁력이 급부상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첨단 무기 개발에 있어서도 기존 방산 선진국들에 비해 다소 뒤처진다고 할 수 있을지라도 후발주자가 갖게 되는 이점 역시 존재하는 상황인데요. 최근 들어 한국 방산업계가 전력화시키고 있는 무기들 중 대부분은 가장 최신 기술과 소재들을 적용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를 통해 군의 현대화가 자국의 전력 향상에 있어 얼마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직접 목격한 세계 각국에서 현재 한국 방산업계에 잇따른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인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전 세계적인 방산업계 기조 변화를 통해 우리나라는 그동안 축적해온 세계 최고 수준의 국방기술과 무기체계 제작 능력 등을 고려해 본다면 현재 2년 내에 방산 수출 5대 강국이라는 타이틀을 거머럴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고 분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방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무기는 미국 같은 밤산 선진국에 비해 가격이 저렴할 뿐만 아니라 성능도 뛰어난 편, 사실상 신냉전 시대가 시작됐다고 할 수 있는 가운데 동유럽, 중동, 동남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문의가 폭증하고 있다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이자 바람이라고 한다면 이처럼 세계 최고 수준의 군사력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방산업계에 마치 수식어처럼 따라붙고 있는 가성비라는 장점이자 단점을 향후 더욱 압도적인 기술 개발을 통해 타국 무기에 비해 몇 배나 비싸도 한국산 무기는 반드시 믿고 살 수밖에 없는 무기들이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3월 9일 전 세계는 충격스러운 발표를 접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킨잘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것이었죠. 러시아 국방부는 이날 새벽 수도 키이우를 포함 우크라이나 전역에 총 80발이 넘는 미사일을 쏟아부었는데 그 종에는 6발의 킨잘도 포함됐다는 소식이 해외 언론을 통해 대서특필됐습니다. 사실 전쟁 종이기 때문에 어떤 무기를 사용했는지는 그렇게 놀라울 것도 없지만 킨잘은 다릅니다. 왜냐면 그간 전 세계에서 사용된 적 없는 극초음속 미사일이 러시아에 의해 실전에서 최초 2022년 최초 사용로 사용됐기 때문인데요. 지난 2018년 푸틴이 킨잘 미사일을 소개하면서 말하길 음속의 10배로 비행하면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천하무적라고 장담했는데 그 속도가 충격적입니다. 마 10, 즉 시속 12km가 넘는 속도로 날아가는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왜냐면 움직이는 미사일을 요격해서 격추시키려면 그 궤도를 정확히 계산한 후 그 속도보다 몇 배 이상 빠른 속도로 날아가 타격해야 하는데 현존하는 그 어떤 무기도 마 10을 따라잡을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극초음속 미사일은 그 어떤 무기로도 요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런데 며칠 전 한국이 그야말로 미친 도전에 나서기로 선언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을 넘어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무기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기로 한 것인데요. 미국, 중국, 러시아 등 손에 꼽이는 열강뿐 아니라 안보에 조금이라도 신경 쓰는 국가라면 너나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 붓는 무기가 있습니다. 극초음속 미사일 하이퍼사닉 미설인데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미래 전장의 게임 체인저로도 불리는데 이를 쉽게 정의하자면 최대한 신속히 표적에 접근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히는 미사일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신속이란 마하5, 즉 시속 620km를 넘어야 하는데 이 속도로 접근한다면 이를 인지해도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어느 국가, 어느 도시든 몇 시간 내로 타격이 가능하고 서울에서 196km 떨어진 평양도 고작 1분 30초면 도달하죠. 이럴 게 극초음속 미사일을 사용하게 되면 불필요한 아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 미사일에 대한 어떤 제약도 현재는 없습니다. 굳이 전 세계의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핵무기나 집속탄 등 금지 무기를 개발할 필요도 없고 시속 60km에서 발생하는 운동에너지를 바탕으로 핵무기에 버금가는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데다 이에 대한 마땅한 방어수단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데요.
이 분야는 현재 러시아와 중국, 미국이 가장 앞서 있고 독일, 프랑스, 일본, 인도와 같은 국가에 더해 한국도 분야에 뛰어든 지 오래됐습니다. 러시아의 경우 2015년 2월부터 대륙간탄 도미사일 ICBM 발사체를 활용한 아방가르드를 개발을 시작했는데 2018년 3월 푸틴은 국정연설에서 아방가르드 ICBM을 공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아방가르드가 핵탄두를 장착하고 마하 27로 저공 비행하며 비행 경로도 불규칙해 요격이 불가능하다며 우리의 신무기로 NATO 북대서양 조약기구의 미사일 방어가 무용지물이 됐다고 큰 소리를 뻥뻥 쳤죠. 그때만 해도 허풍으로 들렸던 그의 말은 사실이 됐습니다. 그해 12월 아방가르드 발사에 성공하더니 마하 8로 20KM밖에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지르콘 마하 10의 속도를 자랑하는 킨잘까지 보유했고 우크라이나에 킨잘을 쏜 겁니다. 중국 역시 신속히 극초음속 무기 경쟁에 뛰어들었는데 2014년부터 시험 발사를 시작한 중국은 등평 17이라는 길이 11M, 무게 15톤의 극초음속 비행체를 간수성에서 쏘아 올렸고 2021년 7월에는 핵탄두 장착이 가능한 극초음속 미사일 싱콩2 발사에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1990년대부터 연구를 시작했고 개발에도 성공했지만 소련과 맺은 조커리액 전력 조약을 위반할 소지가 있어 종지했다가 2019년 8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조약을 파기하면서 무기체계 개발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2조 4영억 원 이상의 국방 예산을 쏟아붓고 있어 조만간 이 분야 선두주자가 될 것이 확실시됩니다. 여기에 북한도 극초음속 미사일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2022년 1월 북한은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해 10KM 밖의 표적에 명중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진위 여부는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북한의 검은 속내를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발사 후 당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을 방법이 있나? 라는 질문에 현재 패트리어트와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어떤 방어체계로도 극초음속 미사일 공격은 막을 수 없다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이제 세계 최초로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개발에 돌입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열린 제15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 회의에서 방위사업청은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2 사업추진 기본전략안과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MSAM 블록 3 사업추진안 등 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현재 LSAM은 요격 가능 고도가 40km, 70km 사이로 새롭게 개발을 추진하는 LSAM-2는 방어 범위를 약 3배 넓힐 계획인데 이는 미국의 사드와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입니다. 이러한 무기 체계에는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도 포함되는데 요격 고도가 향상된 고고도 요격 유도탄, 공력 비행 미사일을 요격하는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까지 우리 군은 약 2조 700억 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만약 이 무기 체계가 실제로 개발된다면 한국은 세계 최초로 활공 단계 요격 유도탄을 확보하게 됩니다. 여기에 천궁2로 불리는 MSAM 블록 2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MSAM 블록 3도 개발될 예정입니다. 천궁2의 경우 적 미사일에 대한 요격 가능 고도가 15km, 40km로 알려져 있는데 UAE가 작년 약 4조 원 어치를 구매했고 현재도 여러 국가와 수출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요격 성능을 향상시킨 업그레이드 버전을 개발하기 위해 약 2조 8,300억 원을 투입해 2034년까지 완료할 예정인데요. 그렇다면 한국은 러시아나 중국과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개발하지 못했을까요? 지금도 철발이 개발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5월 21일 한국과 미국은 1979년부터 한국의 발목을 잡았던 한미 미사일 지침을 완전히 해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사거리 800km 미사일 개발 제한까지 완전히 사라지면서 한국은 고체 연료든 사거리든 탄두 종량이든 아무런 제한 없이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이때부터 무서운 무기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무 4탄도 미사일이 있는데요. 한국은 그간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인해 사거리를 늘릴수록 탄두 무게를 줄이는 트레이드 오프 방식으로 미사일을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현무사의 경우 사거리 800km일 때 탄두 종량은 2톤을 탑재할 수 있는데, 만약 이 사거리를 절반으로 줄인다면 탄두 중량은 45톤까지 늘릴 수도 있습니다. 기이할 정도로 가분수 형태를 보이게 되는데, 이제껏 현무사는 진짜 모습은 공개된 적이 없습니다. 왜냐면 북한이나 주변국이 절대로 알면 안 될 극비무기이기 때문에 보안 유지를 위해 대부분 가짜 미사일을 공개해왔죠. 현무가 이처럼 가분수 형태의 기형적인 모습을 갖춘 이유는 핵탄두를 달 수 없는 대신에 운동에너지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보통 45도 각도로 발사하는 일반 미사일과 달리 종금속을 가득 채운 현무사는 고각으로 발사해 비행거리를 줄이는 대신 운동에너지를 극대화시켰죠. 만약 현무사가 실전에서 사용된다면 최대한 높이 쏘아 올린 후 마하 10에 가까운 속도로 하강시켜 최대한의 파괴력을 갖게 될 겁니다. 강화 콘크리트 24m 이상, 일반 땅은 180m 깊이까지 파고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죠. 그런데 이보다 더 무서운 무기가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한국 역시 이 게임 체인저 시장에 뛰어들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혀왔는데요. 지난 2020년 8월 국방과학연구소 창설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정경두 당시 국방부 장관은 축사를 통해 앞으로 우리 군은 정밀 유도 조종 기능을 갖춘 유도무기, 장사정 및 기념식 극초음속 미사일, 고위력 탄두, 한국형 위성항법 체계 등의 기술 개발을 가속해 미사일 전력을 더욱 고도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이 극초음속 미사일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방부 장관의 입을 통해 공개적으로 언급된 것인데요. 그런데 사실 한국은 상부의 명령만 내려지면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는 핵심 기술력은 전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1979년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미사일을 개발한 성과 덕분에 그 기술 데이터를 차근차근 축적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성공해냈습니다. 2020년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 계획이 알려지고 2021년 공군이 신규 소요를 결정했는데, 올 2023년 하반기에는 벌써 미사일 조립을 시작해 내년에 시험 발사가 예정됐습니다. 계획부터 시험 발사까지 3년밖에 걸리지 않은 겁니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극초음속 무기체계 국제개발 동향과 군사안보적 함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2004만 2007년까지 액체 램제트 추진기관을 개발했는데, 램제트는 압축기나 터빈이 아닌 고속 비행에 의한 기압으로 공기를 압축하고 연료를 통해 추진력을 얻는 제트 엔진을 말합니다. 극초음속 비행체에 사용되는 엔진입니다. 이미 2007년에 엔진을 개발했고 올해 말부터 시험 발사 준비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떤 형태의 발사를 선택했을까요? 극초음속 미사일은 보통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로 나뉘는데, 공군이 소요를 결정했다는 말에서 알 수 있듯 한국은 전투기 장착이 가능한 공대지 순항미사일을 선택했습니다. 전투기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상태에서 극초음속 미사일을 쏠 경우 빠른 가동이 장점인데, 하늘에서 쏘는 만큼 지대지에 비해 더 빨리 목표물 타격이 가능합니다. 실상 한국의 주적이 북한이기 때문에 서울 상공에서 투하시키면 단 1분 30초면 평양 주요 시설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한반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한국을 둘러싼 국가들은 그야말로 끔찍한 수준입니다. 러시아가 있고 중국이 있고 호시탐탐 한국을 노리는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골칫덩어리 북한도 있습니다. 여기에 조금만 시야를 확장하면 전 세계 군사력 4위에 빛나는 인도가 있고, 동아시아 패권을 장악하려는 미국은 아예 동아시아에 사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만약 이 중 한 국가라도 앙심을 품는 순간 동북아는 당장이라도 전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것이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 될 겁니다. 보통 극한의 환경을 이겨낸 생명체의 강함은 온실 속 화초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이들에게 뒤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무기를 개발하고 국방비를 투입하고 무기를 수임해
세계 6위의 군사력을 가진 국가가 됐습니다. 만약 실제로 전쟁이 발발한다면 극초음속 미사일이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미사일이든 전면에 내세워 군사력이 약하다는 이유로 휘둘리지 않도록 강한 대한민국을 꾸준히 유지해야겠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산업 부활을 위해 오랜 시간 엄청난 자금을 투입해 왔습니다. 대만 TSMC 공장을 유치하려고 갖은 애를 쓰고 8개 회사가 모여 반도체 동맹까지 체결하더니 급기야 일본 정부는 낸드 플래시 기업 기옥시아에 수조 원대의 정부 지원금 투입까지 결정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국에 빼앗긴 영광을 탈환하려는 몸부림입니다. 특히 기옥시아는 세계 1위 삼성전자를 뒤쫓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이번 지원 추진은 반도체 분야에서 한국을 누르고 과거의 영광을 되찾겠다는 일본 정부의 의지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결정이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지난 16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생산 지원 목적으로 조성 중인 총 6천억 엔 약 6조 원 규모의 지원 대상에 기옥시아가 선정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기옥시아가 이와테현의 내년 봄까지 완공할 계획인 낸드 플래시 반도체 공장에 정부 지원금 수조 원을 투입하겠다는 뜻입니다. 기옥시아 이와테현 공장은 기옥시아가 낸드 플래시 시장 점유율 1위인 삼성전자에 대항하기 위해 짓고 있는 곳으로 총 사업비만 1조 엔, 우리 돈 약 10조 원이 투입된 규모의 공장입니다. 기옥시아는 1980년대 글로벌 반도체 시장을 휩쓸던 주역인 일본 도시바 메모리가 전신입니다. 이런 기업에 엄청난 세금을 퍼붓고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일본이 지금 얼마나 삼성전자를 누르고 도시바의 영광을 재현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일본의 기옥시아 도요타 엔티티 등 8개 회사들은 공동 출자를 통해 라피두스라는 이름의 새 법인을 차렸는데 자칭 어벤져스라는 말까지 만들어낸 이 반도체 동맹을 이끄는 리더 역시 기옥시아입니다. 그리고 기옥시아는 낸드 플래시 1위를 외치며 미국의 웨스턴 디지털과 합병까지 추진할 정도로 공격적이었고 일본 정부는 반도체 동맹 라피두스에 약 700억 엔 6,600억 원이란 세금을 지원하면서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일본의 투자는 마치 순항 중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손만 대면 잘 되던 산업도 주춤하는 징크스는 이번에도 이어졌습니다. 기옥시아가 부활을 완성시키기 직전 전 세계적으로 반도체 불황이 불어닥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황은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8월 기옥시아는 열심히 지어놓은 낸드 플래시 신공장 가동을 연기하게 됩니다. 물론 이 결정에는 세계 낸드 플래시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삼성전자의 감산 조치가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이 공장은 올봄 완공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건물 장비의 납품도 늦어지고 설비 투자에 제동이 걸렸는가 하면 반도체 불황으로 낸드 플래시 시장이 위축되자 신공장 가동을 연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요. 글로벌 경기 침체로 반도체 시장의 불황이 장기화되자 안 그래도 이미 기옥시아는 지난해 10월부터 낸드 제조 라인의 웨이퍼 투입량을 30% 줄인 후 지금까지 감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촉한기에 신공장의 문을 열고 공장 가동을 늘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운이 없어도 얼마나 없는지 하필 이럴 때 반도체 불황이 장기화된 것인데요. 사실 반도체 감산의 키는 한국 반도체 기업들이 쥐고 있습니다. 세계 낸드 1위 기업 삼성전자가 최대 생산 라인인 평택과 시안 공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고 SK하이닉스 역시 지난달 낸드의 재고 수준이 높아 510% 감산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자 다른 기업들도 어쩔 수 없이 감산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조사 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전 세계 낸드 생산량의 96%를 한국, 미국, 일본의 5개사가 차지하고 있는데 올해 1분기 기준 세계 낸드 점유율은 삼성전자가 34%, 기옥시아가 22%, SK그룹이 15%입니다. 이처럼 불황이 오자 선제적 감산 조치로 시장을 얼려버린 삼성전자는 바닥이 왔다는 신호가 감지되자 오히려 과감한 투자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0단 이상 낸드 플래시 공정에서 초격차 적층 기술로 1위 지키기에 나섰습니다. 생산성과 원가, 경쟁력에서 다른 회사들을 압도해 불황 이후 시장 회복 국면에서 리더십을 가져간다는 전략을 세운 것입니다.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내년에 본격 양산할 9세대 300단 이상 빈핸드 칩에도 더블 스택 기술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더블 스택 기술이란 낸드 플래시를 두 번에 나눠 제작한 뒤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삼성은 7세대 176단 빈핸드부터 이 더블 스택을 적용했는데요. 삼성전자는 2013년 업계 처음으로 낸드 플래시를 세로로 쌓아 올리는 기술을 양산에 적용한 뒤 매출과 기술력 면에서 세계 시장 1위를 놓친 적이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더블 스택 기술 적용은 극심한 메모리 불황 이후 내년부터 찾아올 호황에서 확실한 1위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9세대 낸드 더블 스택 공정 채택은 경쟁사보다 원가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삼성전자가 낸드 플래시 업계에서 혁신을 주도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2019년 6세대 128단 낸드 플래시를 생산할 때에도 채널 홀을 단 한 번에 뚫는 싱글 스택 기술을 완성했는데요.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등 경쟁사들이 동급 100단 낸드 플래시에 더블 스택을 적용했을 때 유일하게 한 번만에 낸드를 완성하는 기술로 기술 리더십을 뽐낸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불황으로 주춤하던 삼성에게 시스템 반도체에서도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삼성은 일단 전 세계에서 아직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을 발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습니다. 반도체 구조 패러다임을 바꿀 후면 전력 공급 BSPDN 기술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후면 전력 공급이란 반도체를 작동시키는 전력을 웨이퍼 뒷면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전 세계 구현 사례가 없는 혁신 기술입니다. 반도체를 구동하려면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회로가 그려진 웨이퍼 상단에 전력 공급선이 함께 배치됐습니다. 공정상의 편의성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회로가 미세화하면서 회로와 전력선을 한 면에 새기기 어려워졌습니다. 또 회로 간격이 좁아지면서 간섭이 발생하고 이것은 반도체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그러나 후면 전력 공급은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전력선을 웨이퍼 뒷면에 배치해 회로와 전력 공급 공간을 분리했기 때문입니다. 후면 전력 공급 기술은 전력 효율과 반도체 성능을 동시에 높일 수 있어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TSMC, 인텔 등 파운드리 업계가 기술 확보에 뛰어들고 있는 기술인데요. 삼성전자가 후면 전력 공급 계획을 수면 위로 드러내면서 기술 주도권을 차지하려는 파운드리 업계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인텔은 내년에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반도체를 양산할 계획이며 TSMC 역시 2나노 이하 공정에서 이 기술을 적용할 계획인데요. 삼성, 인텔, TSMC 세 회사가 후면 전력 공급 기술로 또 한 번 맞붙을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 국면에 AI 반도체 시장에서도 삼성전자의 유리한 소식이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칩을 만드는 스타트업인 그로크 GR-OQ의 차세대 L 칩을 생산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로크는 구글 엔지니어 출신들이 창업한 AI 반도체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대만 TSMC를 제치고 삼성전자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로크 창업자이자 CEO인 조나단 로스는 우리 회사의 4나노 AI 가속기 반도체 칩은 텍사스주 테일러시의 삼성전자 공장에서 생산될 것이다. 최고의 AI 성능을 가능하게 할 삼성의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 고로크의 발전을 이뤄나가겠다. 라고 발표했습니다. 테일러 공장의 고객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경계현 삼성전자 디바이스 솔루션 사장은 지난달 SNS를 통해 2024년 말부터 테일러 공장에서 4나노 공정 제품을 양산하겠다. 미국 주요 고객들은 자신들의 제품이 이곳에서 생산되기를 기대한다. 라고 운을 띄웠습니다. 그 주요 고객 중에는 그로크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로크의 차세대 AI 칩은 기존 제품 대비 최고 400가량 전력 효율이 높고 성능도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4나노 MPW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그만큼 4나노 수율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합니다. 삼성전자 파운드리 미국 사업 담당 마르코 키사리 부사장은 이번 계약을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로크와 협력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기술이 AI 반도체의 혁신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앞으로 선단 공정 기반의 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겠다. 그리고 삼성에게 기회가 될 수 있는 호재가 하나 들려왔습니다. 반도체 업계의 경쟁사인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은 삼성 파운드리에 또 한 번의 기회가 온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시장은 숨죽이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대만 TF 인터내셔널 증권의 거밍치 애널리스트는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최근 조사에 따르면 퀄컴은 인텔 2나노 칩 개발을 중단했다. 퀄컴과 같은 선도 IC 설계 공급업체와의 협력 부족은 결과적으로 1.8나노 공정 연구개발 및 대량 양산을 불확실성에 빠뜨릴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퀄컴과 인텔 간 2나노미터급 공정 개발 협력 중단설은 빠르게 퍼져나갔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시장은 이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후발주자인 인텔을 따돌리고 차세대 스냅드래곤 제품을 수주할 수 있을지 여기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오는 2025년 양산을 목표로 2나노 게이트 올어라운드 JA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인공지능 AI 시대에 대응하는 최첨단 공정으로 TSMC를 따라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는데요. 사실 파운드리 사업에 가장 늦게 뛰어든 인텔이 급격하게 추격해오자 삼성전자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인데 퀄컴과 인텔 간 2나노 동맹이 결렬될 가능성이 커졌다니 이런 호재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